네, 안녕하세요. 2017년도 언어논리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중요한 문장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에 밑줄이나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읽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거든요. 그럼 지문을 볼게요.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이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함에 따라서 조선인의 일본 본토로 이주가 늘었고 또 이렇게 느니까 오사카에 내선 협파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이제 총괄하는 중앙의 협파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이제 협파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제1조선인은 모두 협파회에 가입해야만 했고 또 이제 그래서 협파회 회원으로 편성되어서 감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1조선인은 협파회의 관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협파회는 민간단체였지만 경찰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경찰이 주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우선 제1조선인이 비협력적 태도를 일관했고 또 저항했고 그리고 또 서로 연락하고 협력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걸 못마땅해 해서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협파회가 감시와 사상 관리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이런 것들을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학교에서 이런 협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조선어를 아예 모르는 경우까지도 생겨났다. 하지만 집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제 선지를 볼게요. 1번 협파회는 제1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1조선인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사 등의 협파 교육을 받은 조선인 아이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협파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내용이니까 협파회가 교육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알 수 없고요. 2번 협파회는 조선 총독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였다.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나오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에 있는 조선인은 조선 총독부 하에 통제를 받았는데 반면에 이제 제1조선인은 협파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총독부와 이제 협파회가 협조 체계를 유지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협파회는 제1조선인 전시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자행하였다. 이거는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여기 이쪽에 보면 나오는데 1945년에 제1조선인은 전시 노동 동원자를 포함해서 230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 모두 이제 감시를 받았다. 협파의 감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3번은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제1조선인은 협파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걸 보면은 우선 제1조선인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는 내용은 여기 이 부분에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협파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제1조선인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연락하는 단체를 조직하였고 저항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협파회에 저항했던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는지도 이제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협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 5번 일본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에 협력한 조선인 친일분자들이 협파의 간부를 맡기도 하였다. 협파의 간부는 여기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우선 경찰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였고 지부장은 경찰서장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민간인이 맡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조선인 친일분자가 협파의 간부를 맡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니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문을 볼게요. 우선 김치는 이제 발효에 의해 익어가기 때문에 미생물 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생물의 증식을 위해서 풀을 쑤어 넣어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날 수 있고, 다음 문단을 보면 이제 발효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선 효모, 호기성 세균, 그리고 혐기성 세균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문단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러한 미생물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호기성 세균 이런 호기성 세균이랑 효모 이런 것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산균 이러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1번을 볼게요. 김치를 담글 때 넣는 풀은 효모에 의해 효소로 바뀐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을 보면 풀은 이 첫 번째 문단에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풀은 찹쌀가루나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효모와 세균 등 여러 미생물의 증식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 이제 효모가 효소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2번을 볼게요. 강한 산성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혐기성 세균이 있다. 이거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나와 있는데 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혐기성 세균의 수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마지막 문단에 김치를 익히는 데 관여하는 균과 매우 높은 산성의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유산균이 그 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유산균이 그래서 강한 산성의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근데 이 유산균이 혐기성 세균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유산균을 포함한 혐기성 세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산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고 3번을 볼게요. 김치 국물의 시큼한 맛은 호기성 세균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나오는데 김치 국물의 맛이 시큼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유냐? 유산균이 당을 분해해서 시큼한 맛이 나는 젖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김치 국물의 맛이 시큼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산균의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이 아니라 혐기성 세균의 작용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 4번 특색 있는 김치 맛을 만드는 것은 효모가 만든 향미 성분 때문이다.
이거는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제 김치가 있는 정도는 이제 유산균의 발효 정도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종류의 향미 성분이 더해지면서 특색 있는 김치 맛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을 보면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향미 성분, 근데 그게 효모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이게 보면 유산균의 발효 정도에 따라서 김치가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향미 성분이 더해지면서 또 특색 있는 김치 맛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모가 만든 향미 성분 때문에 뭐 이렇게 김치 맛이 특색 있어진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죠. 5번, 시큼한 맛이 나는 김치에 비해 김치에 있는 효모의 수는 호기성 세균이나 향기성 세균에 비해 훨씬 많다. 시큼한 맛.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나오는데, 우선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세균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효가 시작될 때 호기성 세균과 향기성 세균의 수는 두드러지게 증가하는데, 이거 갈수록 호기성 세균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효모의 수와 거의 비슷해진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문단을 보면 향기성 세균의 수는 뭐 마찬가지로 익어갈수록 증가하는데,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과 반대로 이제 익어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익어서 시큼한 맛이 나는 김치에 있는 미생물들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시큼한 맛이 나는 김치, 이거는 많이 익은 김치였죠. 익은 게 많이 익은 김치인데, 이 경우 효모의 수는 호기성 세균이나 향기성 세균에 비해 훨씬 많다. 아니죠. 향기성 세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문을 볼게요. 노벨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이제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쭉 베커의 생각이 나오고요. 시간의 비용이 가변적이라는 개념은 뭐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스테판 린더도 베커와 같이 시간의 비용이 가변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나오고, 그 뭐 또 사례가 나오죠. 뭐 임금이 늘어난 만큼 일 위에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의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그럼 이제 선지를 볼게요. 1번, 베커에 따르면 2시간의 수면과 1시간의 영화 관람 중 시간의 비용은 후자가 더 크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베커에 따르면 이제 수면이나 식사 활동은 영화 관람에 비해 시간당 시간의 비용이 작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면과 영화 관람의 뭐 시간당 시간의 비용의 비율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냥 작다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2시간의 수면과 1시간의 영화 관람 중 뭐 1시간의 영화 관람을 이제 비교할 만한 근거는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1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2번, 베커에 따르면 평일에 비해 주말에 단위 시간당 시간의 비용이 줄어드는데 감소폭은 수면이 영화 관람보다 더 크다.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베커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시간의 비용이 특정 행동의 시간의 비용이 줄어든다 라고는 말했는데, 이제 그게 수면과
영하 가려면 감소폭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3번. 린더에 따르면 임금이 삭감되었는데도 노동의 시간과 조건이 이전과 동일한 회사원의 경우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의 비용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임금이 상승하면 직장 밖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의 비용이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임금이 삭감되면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의 비용은 감소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나머지 보기 볼게요. 4번. 베커와 린더 모두 개인이 느끼는 시간의 비용이 작아질수록 주관적인 시간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느끼는 시간의 비용과 주관적인 시간의 길이에 관해서는 뭐 나와 있지가 않죠, 지문에. 그리고 이제 5번을 보면 베커와 린더 모두 시간의 비용이 가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 수명이 시간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시간의 비용이 가변적이라고 생각한 이는 베커랑 린더가 모두 맞죠. 근데 이제 마지막 기대 수명의 영향에 관해서는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나와 있는데 시간의 비용이 가변적이라는 개념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이제 시간의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것이 이제 시간의 비용에 또 영향을 미친다 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견해는 아니죠. 기대 수명이 이제 시간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빈칸이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우선 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에 관한 건지 한번 볼게요. 생물을 해치고 없애는 것은 성인이 하지 않는 바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서경에서는 이제 천지는 만물의 부모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천지가 이미 만물의 부모라면 천지 사이에 태어난 것은 천지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는 것은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사람과 만물이 서로 죽이는 것이 어찌 천지의 뜻이겠는가. 이미 하나의 같은 기운과 이치를 부여받았는데 어찌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유교에서도 천지 만물을 자기와 하나로 여긴다. 그래서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결국에는 뭐 인간이 다른 생물을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렇지만 이제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 그 이상과 같아야 인의 도를 온전히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논어를 보면 공자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맹자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결국 이 논어에서 공자가 낚시질을 했고 나는 새를 맞추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살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맹자에 나오는 것도 보면 군주가 푸주간을 멀리하는 것은 이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서 살생을 한다. 이걸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마지막 문장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뭐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뭐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럼 보기를 보면 그것은 결국 4번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해도가 지향하는 이상 이게 뭐 천지 만물을 나 자기와 하나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뭐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인데 이걸 실천하는데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네, 글을 볼게요. 이제 골격근에서 전체 근육은 뭐 힘줄과 결합 조직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근육 수축의 종류 중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근육 섬유가 수축함에 따라 전체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는 것을 등장 수축이라 하고 이거는 동심 등장 수축과 이제 편심 등장 수축으로 나뉜다. 근데 동심은 전체 근육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고 편심은 전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전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수축을 등척 수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수축이 등장과 등척으로 나뉘는데 등장은 동심과 편심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동심은 길이가 줄어드는 거고 편심은 길이가 늘어나는 거고. 네, 그래서 설명을 이어서 볼게요. 이제 아령을 손에 들고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두근 근육 섬유는 끊임없이 수축하고 있지만 이제 이 근육에서 만드는 정력과 근육에 걸린 부하량과 같으면 이제 전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등척 수축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근육에 부하가 걸릴 때 이 부하를 견디기 위해 탄력 섬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근육 섬유는 수축하지만 전체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등척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래프는 이제 보면 근육이 최대 장력으로 수축 운동을 하는 동안 초기 부하량이 전체 근육의 수축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y축을 보면 이 플러스 양의 값은 길이가 줄어드는 속도고 음의 값은 전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A 부분은 이 y 값이 플러스니까 전체 근육의 길이가 줄어드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근육 섬유가 수축하는데 전체 근육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동심 등장 수축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육의 수축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등척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C는 이 y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근육이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편심 등장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 기억 A에서 일어나는 근육 수축은 동심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B는 탄력 섬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근육 수축에 해당한다. 이건 맞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등척 수축은 탄력 섬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죠. 디귿
최대 장력이 10kg인 이두근이 있는 팔의 팔꿈치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두근에 10kg를 초과하는 부하를 걸어주면 C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 근육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뭐 아령을 손에 들고 이 예를 보는 겁니다. 아령을 손에 들고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근육에서 만드는 장력이 근육에 걸린 부하량과 같으면 등차 수축이 되는 건데, 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 근육에 최대 장력을 초과하는 부하가 걸리면 전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대 장력이 10kg인데 10kg를 초과하는 부하가 걸리면 전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편심 등장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